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함께 또 법회에 자리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15일 전후 일요일을 저희들이 택해서 보온기도, 그리고 올해 100주년 법인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법인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리고 교단적으로는 법인절, 법인기도 100주년, 굉장히 우리 국가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한 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인절은 우리 원불교가 법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종교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구인 단원들이 정말 대종사님의 지도 아래 신성과 단계를 통해서 혈인을 나섰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단의 그 정신적인 뿌리를 아마 이때 확립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법인절은 물론 저희들이 참 기념하고 뜻을 이어받기를 또 다짐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올 100주년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단적으로 우리 제가 교도님들을 중심으로 올해 법인절까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500일 기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월 중간에는 저희들이 보온 기도를 올려왔는데, 월 초에는 월초기도, 또 중간에는 우리가 보온기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불교는 사원에 대한 가르침과 보온을 중요한 또 저희들이 신앙행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특히 올해 4월은 또 대각기교제를 맞이해서 이 법을 밝혀주신 대종사님에 대한 보온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그 마음이 생활 속으로 이어져서 더욱더 보온과 또 법인 정신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설교, 지난주에 저희들이 문답 감정 공부를 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실습을 보았었고요. 그때 임의적으로, 시간적으로 봐서 임의적으로 몇 항목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름을 써서 문답 감정 해오받을 내용을 이름을 써서 내신 분을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언젠가 한번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도 드리고 또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문답 감정 해오받을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그랬더니 대강 이렇게 한번 좀 그 주제별로 묶어 보니까, 우선 실천하는 문제, 실천이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실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잘 되어지지 않아 걱정입니다. 또 생각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이겠죠. 실천으로, 몸으로 잘 안 된다. 또 교법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게 누구나 실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나 막 이런 그 어려움을 느끼고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혹시 좋은 방법이 계신 분 있으면 언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오늘 시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 실천, 내 공부 정도에 맞게 표준을 잡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내 어떤 그 근기라고 할까요? 공부 정도에 너무 어려운 표준을 잡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지, 실제로 우리가 습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잘 되지 않으니까 내 정도를 맞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좀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남에게 나는 원불교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뭐 남의 이목이나 체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그냥 내 자신의 공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내 정도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근력을 단련해 나가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무리한 운동을 할 수는 없죠. 그 TV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한번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리아킴이라고 하는 그 춤꾼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날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에만 대해서만 주로 나오던데, 뭐 아무튼 그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춤 내용 이런 것들을 올려서 뭐 이게 아무튼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 그거는 워낙 그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또 구글에서 무슨 그 기념패 같은 것을 주고 뭐 그러대요. 근데 그 구독자가 한국인보다는 1300만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95%는 외국인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춤을 배울 때 본인이 이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한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1000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뭐 근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뭐 100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서 나중에는 하루 1000개씩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우리가 1000개라고 하면 정말 그건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물이 있으니까. 이 근력 단련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근력 단련을 해야 된다, 이 하체 근력 단련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무릎 굽혔다 일어서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엔 아마 한 4, 50개 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네? 그래, 더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좀 거의 하지 않는데 자전거 탄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제가 그 집에서 그냥 그런 운동을 할 때는 그 무릎 굽혔다 일어서기 한 1000개씩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목욕탕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온몸에 땀이 다 나죠. 아마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몇 개씩 합니까? 놀라 경이로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단련해 나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목표 수준을 높이 잡지 말고 내 정도에 맞게 표준을 잡아보면 좋겠다, 하나씩.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참 사람의 기질 단련이라는 거는 참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내 정도에 맞게 잡고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직접 받던 말씀은 아닌데 어느 그 교무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대산종사님 그 당시에 손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방학 때인가 이렇게 대산종사님 뵈러 가서
이제 문답 간정하면서 선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산정사님께서 그 대산정사님 이 교도님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접견하면 항상 원로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당시 아무튼 대 원로님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어이 무슨상 좌선 잘 되는가? 그러니까 그 원로님이 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산정사님이 여 무슨 상도 잘 안 된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히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기질 단련이라고 하는 게 쉽게 딱 고쳐져 가지고 교법대로 쭉 실전이 잘 되느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꾸준히 늘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대사는 10년만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내 단계에 맞는 공부 표준으로 하나씩 실천해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어른님, 우리 대죽공단 어른님 질문 내용인데요. 참나 자리는 내게도 있고 천지 만물에도 있는데 그럼 이 참나는 하나인가 각각인가? 이것은 제가 답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이것은 아주 좋은 화두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걸 연말을 하셔야 될 일이지 답을 줘서 해답을 얻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죽음이란 윤회를 믿는다면 노후 생활보다는, 그러니까 늙은 이 몸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음을 재촉하는 생활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빨리 죽어서 새 몸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은 것 같은데. 그게 맞을 것 같으세요? 수도원에서는 그런 병행이 안 보여요. 예. 그런 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수도원에 계신 원로님들은 시신 기증도 아니에요. 예. 공부가 잘못된 것인가. 가끔 농담 삼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이 시해법이라고 아세요, 혹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영을 날려서, 이 육체와 하직을 해버리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빨리 시해법을 배워서 적당한 때에 얼른 이 영을 날려버려야겠다. 원로원의 어른님들도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딱 죽는다 그러면 아마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나 이제 갈 때 됐다 그러면 나를 데려간다면 기꺼이 그런 마음은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늙어서 내 몸도 간수 못하고 아프고, 건강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아파서 이제 이 육체가 못 견디면 이제 그때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라 할까요? 고통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느니 얼른 그러면 몸을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가끔 우리 대적공단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씀 하시는데, 얼른 죽어야 되겠다는 것도,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집착이지만, 얼른 죽어야 되겠다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에요, 집착. 다 놔버리면,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살아있는 대로 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살고, 생, 노, 병 사이에 대한 해탈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단계에 안 되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과거 총부에 모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승리에 대한 이렇게 밝으셔서 승리에 대한 법문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리 옆에 홍제교당 교무님은 저하고 이제 동창 교무님인데 아버님이신데 가끔 이제 뵙고 말씀도 받들고 총부 상주선언에 오래 계셔가지고 법문도 많이 받들고 그랬는데 한번 총부에서 설교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죽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뭐 앉아서 좌탈리망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서서 죽는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다. 과거 선사 의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나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문답을 하면서 뭐 누워서 죽은 사람이 있다. 뭐 어때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나무에 매달려 죽을란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그 수행의 어떤 그런 뭐 수행력을 뭐 과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서 모사님은 나는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끙끙 앓다가 죽을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끙끙 앓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죠. 아직 착을 다 해탈을 못한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 따라 순리에 따라서 뭐 그렇게 살아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연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해였기는 했지만 오해한 그 순간에는 분하고 화나는 마음이 치성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분하게 응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떨면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바로 진정되기는 했으나 그 순간 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걸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까지는 보이는데 그래도 끌려서 휘둘리는 건 여전하니 이를 당한 그 순간 강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내 마음이 요란해진다든지 또는 어리석음에 끌려간다든지 이럴 때 끌려간다라고 하는 걸 감은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잘 넘겨야 될까, 고비를 잘 넘길까, 그런 질문이고요.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경계를 당해서 그 감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할까요? 막상 좀 화는 난다. 그러면 이걸 참아야 되느냐? 내가 화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내 마음을 보면서도 그럼 이거 있는 그대로 화를 표현하는 게 좋느냐? 참는 게 좋으냐? 화를 안 난 척 하느냐? 수행자니까 나는 뭐 이런 그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짐작해 보는데요. 어쨌든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요란해진다, 화가 난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뒷정리를 해야 되느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아무튼 무슨 오해로 해서 뭐 전화가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뭐 이렇게 좀 감정이 일어나는 뭐 그런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통화를 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이 지금 요란하구나, 화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이게 얼른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얼른 가라앉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관계가 악화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이럴 때는 마음 정리를 해서 강도를 좀 순화시킬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마음이 요란하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죠? 내 마음을 일단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대체로는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상대의 대상으로 경계의 마음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본다는 거는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에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 마음 상태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를 멈추어서 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까지는 보인다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 멈추는 공부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요란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고, 나는 공부할 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마음이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1단계 공부는 잘한 거예요. 그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유문형 공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유문형 공부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가 아니고 일단은 내 마음을 멈추어서 챙겼느냐 못 챙겼느냐. 그러면 공부 일단 잘한 거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점점 나아서 좀 단련이 되면 이제는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챙겼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았느냐 못 결과가 나빴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념했다 무념했다 이렇게 이제 그 표준을 정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서 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고,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잘 되도록 결과가 좋도록까지 이제 힘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어떤 방법보다도 평소에 내 마음이 잘 동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선도 좀 많이 하시고 연물도 하고, 또 평소 내 마음의 감정,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 감정 자체가 좀 불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좀 순화가 되고, 그런 공부도 평소에 필요하고, 그런 공부도 필요하고, 또 멈추는 공부를 한 번 할 때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정력이 쌓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멈출 때마다 딱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계속 감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력이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이 일어날 때도 좀 더 여유 있게 멀리 내 자신의 감정과 좀 떨어져서 나를 관찰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감정이 저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이야기를 할 때든지 뭐 전화를 할 때든지 쉽게 판단이 잘 안 서면 저는 일단 말을 멈추는 것 같아요. 저를 잘 아는 한 동지가 그러더라고. 본인이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맞장구를 안 치면 제가 맞장구를 안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봐서 판단이 딱 안 서면 일단 좀 멈춰서 보류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저쪽에서는 자기 주장하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게 계속되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판단이 안 서면 좀 생각해보자. 다음에 한 번 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보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저는 그런 방법을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나도 그 사람 입장도 다시 되어보고, 또 내 생각하는 게 과연 맞나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고, 그러면서 아무튼 더 일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나 바빠 시간이 부족한데도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꾸만 눈에 거슬립니다.
그럴 때가 들어 있으신가요? 상황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 다른 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지나치면서 그런 눈에 거슬린다든지 아니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 매번 지금 눈에 거슬린다든지 지금 어느 내용인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대종경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천기도 하늘도 맑았다 흐려졌다 뭐 비왔다 비바람 불었다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때인가 보다 라고 좀 심상히 그냥 넘겨버리는 것도 지혜로운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일직선으로 쭉 성장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참 올라가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질 때는 이건 내 공부 헛거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살아나서 이대로 좀 하면 진짜 뭐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또 뚝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떨어지는 때구나 그렇게 가볍게 좀 생각하면 좋겠다. 겨울에서 우리 봄이 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일정한 온도로 계속 올라가서 봄 기운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아마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든지 이런 사람 반복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귀에 거슬린다든지 또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요란함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다면 한번 대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겨울에서 봄이 되는 날씨도 아주 이상적인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기후 현상이니까 평상적인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평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건 뭔가 지금 이상 상태가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럼 그런 원인을 찾아서 얼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줄이는 운동을 더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반복적으로 그런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라든지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잘 내가 뭔가 좀 대우받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대우해주지 않는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예쁘고 어릴 때부터 예쁘다고 하고 칭찬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를 일단 부자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해서 일단 무조건 그렇게 다른 걸 보지 않고 하고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대우를 안 해준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거의 이제 이렇게 파국에 갈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사사건건 그 사람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 여자의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나를 기본적으로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거. 무시하고 있다는 거. 뭔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미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교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한 교무님, 이거는 뭐 꼭 교당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이제 교도님들 많이 상대하니까 생각나는 이제 예화인데 한 교무님이 이제 어느 교당에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다시 이동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당의 창립주 교도님이시래요. 근데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왜 그런 것만 하냐, 또 이걸 해달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교무로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옛날 전 교당에 근무할 때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기는 내 연지가 아닌갑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본인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 교도님은 꼭 그게 꼬투리가 아니라 교모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게 꼬투리가 아니라 창립주이시니까 좀 아마 전에 교모님은 그랬는가 보죠. 오시면 손도 만져드리고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 이제 교모님이 가서 보니 아마 잘 모르기도 할 분들은 이제 그 교모님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무뚝뚝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좀 사람의 성격은 이제 여러 적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을 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니까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런 점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 뭔가가 있는지 내 마음에 뭔가 쌓인 게 있는지 또는 어떤 분별 주착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는지 그 사람 의식이라는 거 그래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접적으로 그 불만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그게 사실은 불만은 아닌데 뭔가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내 무의식 속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가 많다 보니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통화하면 여지없이 다른 자매의 서운한 부분을 말하게 된다. 말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말하게 되는 구업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자매가 5자매면 첫 번째 자매하고 막내 자매하고는 잘 통한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셋째 자매하고는 잘 안 통해서 그 첫째, 5째 자매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셋째 자매 흉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같이 또 맞장구 치고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취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니 아니면 동생이 자꾸 또 다른 그 자매에 대해서 막 뭐랄까 서운한 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같이 구업을 지으면 안 된다 싶어서 탁 끊어버린다든지 또 자매간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같은 또 자매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뭔가 상처가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형제니까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같이 어울려서 이제 다른 또 형제를 험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가능하면 그런 험담을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자매의 흉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는 물론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같은 그 형제다 보니까 그 언니는 또는 동생은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래도 나라도 이제 통한다고 나한테 지금 하소연을 전화를 하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대응해주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공감은 형제니까 공감은 해줘야 되겠죠. 네 마음을 이해는 해야 되겠죠. 스스로 표준을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가끔 뭐 친구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공감은 하되 내가 거기에 더 보태지는 말자. 이해를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은 인간관계가 공감이 돼야 이 관계가 지속이 되니까 함께 그 이해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더 기름을 더 붓지는 않겠다. 그런 표준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사위가 폐암 사기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척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취소하려고 애쓰지만 힘이 듭니다. 이것은 형제간에 누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 우리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건가. 그럼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나를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나 지금 힘들어. 스스로 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될까, 힘든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면 그것 자체가 더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 난 지금 힘들어. 그렇게 일단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고 힘들어하는 나를 수용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내 사실이니까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지혜 있게 간절한 기도도, 내 스스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간절한 기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게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은 거지. 남들에게 내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 내가 이런 것이 힘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의사 같은 경우는 건강의 문제라면 또 다른 좋은 의사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또 의사에게 부탁도 드려보고 내 나름대로 뭐 의학 지식을, 상식을 또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 있게 우리가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 하되, 그러나 결과는 진리 있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힘들다고 하는 자체를 부정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진리 있게 맡기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날 때 요란함이 없다 하지만 요란함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 또는 억울한 느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원래 우리 자성에는 요란함이 없다고 하는데 요란함이 일어난다. 그걸 어떻게 없앨까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단지 불회, 직연 불생 이런 표현을 써놓으셨는데, 아마 우리 그 고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단지 불회라는 말은 수신결에 보면 이 공적 영지에 대한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적 영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네 마음이 공적 영지다.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거고, 이미 네 공적 영지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데 또 공적 영지를 찾으려고 하니 참 어리석다. 그것은 마치 내 눈으로, 눈이 안 보인다고 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뭐죠? 내 눈이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인다는 것, 안 보인다는 건 눈이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공적 영지의 그 마음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지 불회라. 불회라고 하는 건, 이 회자는 깨닫는다. 우리가 모임 회합이라는 그 회자인데, 이때는 깨닫는다는, 안다,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것. 단지, 다만 찾을 수 없다는 것만 안다. 그런 것입니다. 단지 불회라는 것.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해서 찾는 마음은, 그건 마음으로 짓는 또 하나의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있는 그대로가 내 마음, 그 자체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일 뿐이지, 아,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은 어디까지나 그게 생각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라는 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다. 우리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도불속지부지라고, 도라고 하는 거는 알고 모르고 하는 데 속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평상심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게 알았다 해서 그게 마음이다, 몰랐다 해서 그 마음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여기 보면은 직연불생이다. 우리 그 금강경 공부하고 있는데, 금강경
한 장의 이름이에요. 직견, 악견, 인견, 우리가 상이라고도 하고 견해라고도 표현하고 금강경에 보면 나오는데 악견, 인견, 중생견, 수생, 이 견해를 일으키지 말아라. 악견, 인견, 중생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이신데 우리가 싫어하는 느낌 또는 억울한 느낌 이렇게 일어날 때 본래 바탕은 없는데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진짜 이런 질문이에요. 일단은 우리 승품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 자리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경계를 대하고 보면 요란함도 일어나고 어리석음도 일어나고 또 그런 취사로 이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원리를 원래 자리가 없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우리 본래 성품 자리,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단지불회라든지 직견불생 그런 그 성품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선 내가 잘 알고 양성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막상 경계를 대하면 요란함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나의 그 사원 습관이나 법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사실은 없어요. 일어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선업을 지은 사람은 애망한 것도 좋게 보이고 좋게 일어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슬리는 그런 지금까지 습관을 많이 쌓아오는 사람은 그 경계를 보고 거슬리게 마음이 작용하고, 그리고 어쨌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마음은 일어나는 거지. 안 일어나면 그것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예, 목석이 아닌 이상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일어난다. 좋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요란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선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안 일어나도록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 그거는 공부를 잘 못한다 그 말이죠. 이러는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요란한 상태로 계속 살 거냐, 그건 아니죠. 그 요란한 마음이 잠자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걸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수신계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파도가 일어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는데 풍정 파상용, 바람은 멈췄는데도 파도는 오히려 더 휘몰아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태풍이 불면 오히려 태풍이 부는 순간보다도 태풍이 지나간 후에 파도가 더 오는 그 피해가 더 많잖아요. 이 태풍이 불었을 때는 이제 그 힘이 이 바닷물에 축적됐다고 봐야겠죠. 지나가고 나면 그것들이 이제 출렁이면서 일어나잖아요. 바람은 멈춰도 파도는 오히려 용솟습니다. 그럼 이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바람만 안 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잠자게 돼요. 그걸 안 일어나게, 태풍이 와도 파도가 안 일어나게 뭘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되지도 않을 분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계속 기름만 붓지 않으면, 그 요란한 마음 그 요인에 계속 기름만 붓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자게 되어 있다. 그냥 내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지금 여기 자꾸 그 일 가지고 머릿속에 보내지 일이 지나갔으면 그 일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지금 그걸 자꾸 계속 지금 고민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게 다 계속 지금 기름을 붓는 격이 되거든요. 딱 판단해서 내가 이런 일로 해서 마음이 요란해졌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그것만 파악했으면 얼른 또 놓아버리고 내 하는 일에 다시 집중하다 보면 그 마음은 어느새 잠자게 된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풀거나 이해하여 주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더 바랄 때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누군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멘토로서 어떤 그런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해해주고 그러면 또 뭐 베풀고 그러면 고맙다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얼른 알아듣고 이제 바꾸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더 원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 줬던 호의도 이제는 아예 안 베풀었으면 덜 서운하고 덜 괘씸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베푸는 것마저도 이제 그 억울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없구나.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나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자기가 원하는 거, 뭐 그런 내가 바른 길을 나는 제시하고 멘토로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장면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럴 때 좀 뭐랄까 괘씸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 혼란스러워진다고 여기는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들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정답보다도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시비를 우리는 뭔가 그 멘토로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자꾸 옳고 그르고를 가려주려고 하는 바른 대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걸 모르냐 상대가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옳은 대로 안 보면 관계가 오히려 더 소원해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시비를 가려주는 것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요즘 그 정혜신 박사라고 당신은 옳다라든가 뭐가 책도 내시고 그에 대해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던데 그 본인 나름대로의 상담은 그런데요. 저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정말로 그 가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옳다. 뭔가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냥 들어준다.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최상의 상담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옳고 그르고를 탁 잘라버리려고 우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옳고 그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말해줘봤자 소용없어. 그러고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하다 보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해하면 내 마음하고 그 마음만큼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자가 많아지면 그 사람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몇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다음 기회에 한번 조금 더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게 좀 상세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한번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